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편에서는 양무제의 몰락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양무제 사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무제가 죽었지만 아직 양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죠. 양무제의 아들 간문제가 후경에 의해 황제에 올랐었죠. 또 지방에서는 후경을 치기 위해 군사를 준비하는 황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무제의 아들로서 강릉을 다스리던 상동왕 소역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소예에게 함께 후경을 치자고 건의합니다. 이 소예는 상주자사 겸 하동왕인데 원래 태자였던 소통의 아들이죠. 소예는 당시 장사에 있었습니다. 그는 삼촌인 소역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신도 군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밑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양나라 황족들의 분포도를 잠시 보면요. 수도 건강에는 후경에 의해 옹립된 간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역이 강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역이 지금 소예에게 요청해서 후경을 같이 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예의 친동생인 소찰이 양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역의 형제인 소륜이 강화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곳 강화를 보고 삼국지 게임의 강화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국지 게임에서는 강화가 이곳에 있잖아요. 근데 이곳 강화랑 서로 다른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 강화 옆에 이곳에 무창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예가 삼촌인 소역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먼저 기분이 상했기 때문인데요. 소역이 조카인 소예를 가볍게 보고 사자를 보내서 소예의 무리들을 감독했기 때문입니다. 소예 입장에서는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소역은 자기 실수도 생각하지 않고 조카인 소예가 자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해서 아들 소방등을 보내서 소예를 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소예를 치도록 하는 거죠. 소예와 소방등은 장사 북쪽에 있는 마계라는 곳에서 싸우게 됩니다. 상수가 장사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또 유향하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거든요. 마계라는 곳은 상수와 유향하가 만나는 이곳에 위치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소방등이 크게 패하고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소역은 군사가 패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소역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공격을 받은 소예는 동복 동생인 소찰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양양에 있는 소찰이 친형 소예의 요청대로 군사 2만을 이끌고 강릉을 치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소찰의 부장들 중에 소역과 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두씨 형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죄다 소역에게 항복해버립니다. 항복한 두씨 형제들이 소역에게 양양을 기습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소역이 양양을 기습하자 놀란 소찰은 군대를 물리고 양양으로 후퇴합니다. 소찰은 두려운 나머지 서위의 우문태에게 자신을 보내 속국이 될 테니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문태는 이 기회로 한수와 장강 지역을 점령하려고 소찰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우문태는 양충을 총대장으로 삼아 출진시킵니다. 이 양충이 바로 훗날 수나라를 건국하는 수문제 양견의 아버지입니다. 소역은 장수 유중래에게 명령을 내려 소찰의 영역인 안육을 치도록 합니다. 유중래가 안육을 치거든요. 근데 이 안육을 지키던 장수가 항복해버립니다. 안육을 정복한 유중래는 바로 양양을 치려고 진군합니다. 그러자 우문태는 양충에게 명령하여 유중래를 치도록 지시합니다. 양충이 군대를 진격시켜 이 안육을 포위하거든요. 그러자 크게 놀란 유중래가 다시 돌아와서 안육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양충의 부장들은 유중래가 도착하기 전에 속히 성을 함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양충은 성을 빨리 함락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야전에 약한 양나라 군대를 일목에서 기습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2000기병을 선발하여 함매를 하고 밤에 유중래를 기습하여 공격합니다. 기습을 당한 유중래는 크게 패하고 그 동생들도 죄다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안륙과 정릉이 서위에게 항복하고 여기 한수 동쪽의 땅이 전부 서위에게로 넘어갑니다. 다급해진 소역은 양충에게 사신을 보내서 속국이 되기를 요청하고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양충은 소역과 만나서 맹세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소역의 바로 위의 형인 소륜은 편지를 보내 소역을 타이릅니다. 같은 집안끼리 싸워서 망하지 않는 역사가 없으니 조카들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소역은 절대 조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받아칩니다. 이 답장을 받은 소류는 편지를 집어던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소역의 옹졸함과 야심 때문에 양나라가 망할 것을 안타까워한 거겠죠. 한편 시흥태수 진패선은 포걸들을 규합하여 후경을 토벌할 군사를 일으킵니다. 자, 진패선 여기 있죠. 진패선은 아직 최남단 광주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이때 후안도와 같은 용장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참여합니다. 진패선의 거병 소식을 들은 광주자사이자 황족인 소발이 사신을 보내 진패선을 꾸짖습니다. 보잘것없는 놈이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패선은 소발에게 황족이면서 어찌 국가의 위난을 방관하냐고 힐난합니다. 또 별도의 사신을 강릉에 있는 소역에게 파견하여 그의 부하가 됩니다. 진패선의 이런 행동에 열받은 소발은 남강의 토호인 채로양에게 명령하여 진패선을 막도록 합니다. 진패선이 대유령에 도착하자 채로양이 2만 군사로 남야에서 진을 치고 막습니다. 자, 지금 싸움 벌어지는 곳이 중국 남단인 이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진패선이 시흥에서 진격하여 이곳 대유령에 도착하거든요. 그러자 채로양이 이곳 남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채로양의 군에 그의 처조카 소마가라는 장수가 있었거든요. 이때 소마가의 나이가 겨우 13살이었는데 매우 용맹했다고 합니다. 그가 단기로 나가 싸우는데 당해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비해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나 봅니다. 그러나 싸움은 용맹한 장수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패선이 군사를 휘몰아 채로양을 공격하자 채로양의 군대가 대패하고 채로양은 몸만 빼내어 도망치게 됩니다. 소년 장수 소마가는 훗날 진패선의 부하가 되거든요. 추후에 또 나올 겁니다. 한편 건강성에 있는 후경은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간 문제의 딸인 율량공주를 아내로 삼고 총애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매우 총애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율량공주가 공주의 신분이니 품격이 있었겠죠. 국방 오랑캐인 후경이 공주를 보고 눈이 돌아간 거죠. 후경은 간 문제와 함께 건강성 밖에 있는 나규원이라는 정원에서 3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건강성은 초토화되었는데 혼자 신이 난 거죠. 또 궁전으로 돌아와서 율량공주를 끼고 옥좌를 차지한 채 신하들과 함께 또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황제만이 앉을 수 있는 옥좌에 앉았다는 것은 회영무도한 짓이죠. 그만큼 후경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잔치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당시 강남에서는 황충의 피해로 흉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호숫가의 수초를 뽑아먹고 귀족들도 굶어서 얼굴이 고니 같았다고 합니다. 고니는 새잖아요. 그만큼 얼굴에 살이 쭉 빠졌다는 이야기겠죠. 또 후경은 잔혹하여 석두성에 큰 디딜방아를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긴 사람 있으면 찍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후경이 건강성을 함락한 후에 백제의 사신이 건강에 도착합니다. 백제의 사신. 양나라가 신라에 불교도 전파하면서 왕래했으니 백제하고도 왕래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백제 사신은 초토화된 건강성을 보고 예전에 왔을 때랑 너무 달라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짜증이 난 후경이 백제 사신을 감금해버립니다. 백제 사신이 나름 사람이 괜찮죠? 타국의 몰락에 같이 아파하는 마음. 한편 소역은 장군 왕승변을 보내서 불순종하던 조카 소예를 치게 합니다. 자, 왕승변이 장사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소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쳐서 죽이는 거죠. 이러한 때에 영주에 머물던 소류는 갑옷과 병장기를 수리하면서 후경을 치려고 합니다. 자, 영주는 이곳을 영주라고 하거든요. 이곳을 지금 소련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역은 이 소식을 듣고 형인 소련을 매우 꺼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련의 군대가 강하면 자신이 황제가 되는데 불리하기 때문이죠. 두 형제가 참 다르죠. 소련은 사직을 위해 역적 후경을 치려고 하는데 소역은 자신의 권력을 넓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역은 왕승변에게 소련을 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소련은 왕승변의 진격 소식을 듣거든요. 그는 왕승변에게 편지를 보내서 책망하죠. 장군은 조카 소예를 죽여놓고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 짓을 하고도 영화롭기를 바라는가? 소련은 고심 끝에 왕승변과 싸우지 않고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부하 장수들이 싸우기를 주장했지만 그는 측근들과 함께 북상하여 연암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위의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모으고 서위에게 빼앗긴 알육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우문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는 양충을 보내 연암을 치도록 합니다. 양충은 연암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에 소륜을 죽여버리고 그 시체는 강에 던져버립니다. 황족 중에 유일하게 후경을 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실천했던 사람인데 참 안타깝죠. 왕승변은 소륜이 버린 영주를 점거합니다. 자, 이제 이 땅이 소역의 손에 떨어진 겁니다. 소역은 서문성에게 명령하여 무창을 점령하게 합니다. 소역이 영향력을 확대하자 후경은 이를 막기 위해 서양에 도착합니다. 자, 후경이 이곳 서양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서문성이 소역의 명령으로 이거 무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후경과 서문성이 서로 작은 싸움을 벌이거든요. 근데 후경이 패합니다. 그러자 후경은 진영을 닫아 걸고 굳게 지키게 됩니다. 이곳 강하는 당시 소역의 아들인 소방제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자치통감에서는 이 강하를 영주라고도 했다가 강하라고 했다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강하라고 하겠습니다. 강하를 지키는 소방제, 이놈이 또 막장이었습니다. 관리들을 모욕 주고 또 사람을 말로 삼아 그 등 위에 올라타서 말 타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또 날마다 노름과 술로 낙을 삼았다고 하죠. 후경은 강하의 방위가 허술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날랭 기병 400기를 뽑아서 송자선, 임약 두 장수에게 강하를 기습하도록 합니다. 송자선, 임약이 크게 우회해서 강하를 기습하거든요. 강하성 위에서 보초 서는 병사들은 적의 기병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성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송자선이 기병을 휘몰아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안으로 침입해버립니다. 결국 강하는 함락당하게 됩니다. 승전 소식을 들은 후경은 강을 건너 서문성을 쌩 하고 지나쳐서 강하에 입성합니다. 그러자 서문성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지지 않고 소역은 왕승변을 대도독으로 삼고 여러 부장을 거느리고 후경을 치도록 합니다. 왕승변이 이곳 파릉에 도착하자 강하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승변은 후경의 군대가 승세를 탔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이곳 파릉에서 수비하기로 결정합니다. 후경은 임약에게 강릉을 치도록 하고 송자선에게 파릉을 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송자선의 뒤를 이어주면서 파릉으로 진격하죠. 후경은 갑옷도 입지 않고 내방면에서 파릉성을 공격합니다. 성 안에서 돌과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자 후경의 군사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성을 지키던 왕승변은 때때로 군사들을 보내서 후경의 군대를 기습하거든요. 기습을 받은 후경군은 번번이 패하게 됩니다. 후경이 주야로 계속해서 파릉성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도 성이 함락되지 않고 또 식량마저 떨어지고 군대 안에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강릉으로 진격했던 임약은 전투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임약이 싸움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경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병영을 불사르고 후퇴하게 됩니다. 왕승변은 이긴 기세를 타고 심양 근처 분성에 도착합니다. 자, 이곳이 심양이고 분성은 이쯤에 있거든요. 왕승변이 추격하여 이곳 분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 진패선이 군사 3만을 이끌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심양을 지키고 있던 후경의 장수가 겁을 먹고 성을 버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후경의 오른팔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는 후경에게 단 문제를 죽이고 황제에 오르라고 설득합니다. 왕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후경이 율량공주를 너무 총애해서 정치에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에 왕이가 후경에게 간언하면서 율량공주를 멀리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후경이 왕이가 한 말을 간 문제에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냥 수다 떨다가 이 말이 그냥 툭 나왔겠죠. 그러나 왕위는 혹시 이 일로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후경에게 황제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후경은 전쟁에서 패해 자신의 세력이 약해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황제에 오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황제에 오르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간 문제를 폐위시키고 소동을 황제로 옹립합니다. 소동은 양무제의 태자 소통의 장손이며 소환의 장남이죠. 즉 양무제의 장남의 장남의 장남이기에 극강의 정통성이죠. 후경은 간문제의 태자 소대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간문제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왕위는 후경에게 폐위된 간문제를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후경은 이것을 허락하죠. 왕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문제에게 찾아가서 술로 축수를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은 승상께서 폐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간문제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미 황제의 자리를 선양하였는데 어찌 폐하라고 하는가? 이 술은 생을 마감하는 술이 아닌가? 간문제는 술을 잔뜩 마시고 완전히 취해서 잠들어 버립니다. 왕위의 부하들은 흑주머니로 간문제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시켜 죽여버립니다. 이때 간문제의 나이가 49세였거든요. 대략 한 달 후에 후경은 소동을 압박하여 선양을 받고 황제에 오릅니다. 나라의 이름은 한으로 정합니다. 유방이 세운 그 한나라와 한자가 같습니다. 한편 소역은 왕승변에게 명령하여 후경을 치도록 지시합니다. 출진하기 전에 왕승변과 진폐선은 간을 쌓고 사펠의식을 행합니다. 사펠은 짐승의 피를 입술에 묻히면서 맹세하는 의식을 말하죠. 그 둘은 맹세의 글을 서로 읽었는데 의분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후경이 워낙 깽판을 쳐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한 의분이겠죠. 왕승변이 무호에 도착하자 후경의 장수 후흑이 성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자, 왕승변이 이 무호에 도착하자 이 장억이 쉥 도망가는 거죠. 자, 이 후자감이 고숙의 남주를 점거하고 왕승변을 막으려고 합니다. 남주는 장강 안에 있는 이 자그만 섬, 이곳을 말하거든요. 이곳에 수군을 배치시키고 왕승변을 유혹하여 수군으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경은 후자감에게 명령을 내려 양나라 군사들이 수군에 강하기 때문에 땅에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후자감은 배를 버리고 땅으로 올라가서 군영을 닫아걸고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왕승변이 10일간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러자 후경은 왕승변이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후자감에게 명령하여 적들이 달아나면 배로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리하여 후자감은 다시 수군을 준비시킵니다. 이에 대응하여 왕승변이 후자감을 치기 위해 수군을 진격시킵니다. 자, 왕승변도 이렇게 수군을 진격시키는 거죠. 근데 큰 배들은 장각 양쪽 기슭에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작은 배만 출진시켜서 싸움을 거는 거죠. 이것을 본 후자감은 모든 배를 동원하여 왕승변을 공격합니다. 근데 왕승변이 싸우다 말고 뒤로 후퇴하거든요. 이것을 본 후자감은 적들이 도망친다고 판단하여 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러자 왕승변의 큰 배들이 후자감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왕승변의 이러한 총공격에 후자감의 군대는 크게 패배하고 장강에 빠져 죽은 병사가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왕승변은 계속 진격하여 초제사의 북쪽에 군대를 진격시킵니다. 자, 여기가 초제사란 절이거든요. 석두성 북쪽에 있죠. 왕승변은 이곳에 진을 칩니다. 이 건강성 바로 근처까지 온 거죠. 이렇게 되자 후경도 군대를 이끌고 마주보고 진을 칩니다. 진폐선이 부하 장수들을 보내서 후경의 뒤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경은 포위당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뒤로 물립니다. 이것을 본 진폐선이 철갑기병을 이끌고 그대로 돌격하고 왕승변이 뒤를 이어줍니다. 이 공격을 받은 후경은 패하게 됩니다. 후경의 장수 노휘력은 아군이 불리하자 석두성을 열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 석두성이 항복하는 거죠. 후경은 다시 한번 진폐선과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후경은 기병 100여 기를 인솔하고 그들에게 짧은 칼을 쥐고 백병전을 지시합니다. 후경의 기병들이 진폐선을 진을 쳤으나 꿈쩍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되자 후경의 기병들이 사기가 떨어져 크게 무너지고 후경도 도망치게 됩니다. 후경이 왕위를 불러서 책망합니다. 너는 나로 하여금 황제가 되게 하고 나를 그르치게 하였구나. 그리고 바로 도망치려고 하니까 왕위가 후경의 말고삐를 잡고 말리죠. 건강성을 버리지 말고 다시 병사를 수습해서 싸워야 한다고. 그러자 후경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하고 소리를 치고는 도망칩니다. 왕승변은 후경이 비운 이 건강성을 점령합니다. 하지만 군사들을 단속하지 않아서 군사들이 백성들을 약탈하죠. 이때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동서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후경의 난으로 그렇게 고통받던 백성들이 또다시 양나라 군사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네요. 이 전투 전에 소역은 장군 주매신에게 간문제를 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간문제는 이미 후경에 의해 죽은 뒤였죠. 그래서 주매신은 황제에 올랐다가 해위된 소동을 강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한편 후경은 신복 수십 명과 더불어 한 척의 배로 도망치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바다에 있는 섬에 정박하려고 한 듯 싶습니다. 후경이 싸움에 져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부하들이 배를 돌려서 경구로 나아갑니다. 경구는 건강성 바로 옆에 있는 성이거든요. 후경이 잠에서 깨어보니 배가 다시 관강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의 부하 양곤은 후경에게 당신의 머리를 베고 출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경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양곤이 칼로 후경을 찍어버리거든요. 후경은 부상을 입은 채 칼을 빼어 배를 찍으면서 구멍을 내려고 합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양곤은 그런 후경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양곤은 후경의 시신을 염해서 건강으로 보내버리죠. 후경의 시신을 받은 왕승변은 그의 머리를 베어서 강릉에 있는 소역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시체를 저작거리에 버리거든요. 백성들은 증오심으로 후경의 시신을 다투어 씹어먹었는데 그 뼈가 없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강제로 후경의 아내가 되었던 율량공주도 후경의 시신을 씹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록 힘이 없어서 후경의 아내가 되었지만 자기 아버지와 오빠들을 죽인 후경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겠죠. 이렇게 하여 지긋지긋할 정도로 악랄한 후경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익주자사 소기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소기는 양무제의 8번째이자 막내 아들인데 익주자사로서 총 17년간 촉을 다스렸습니다. 정치는 나름 잘했는지 재물과 무기, 군마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아버지 양무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 겁니다. 소기는 바로 위의 형인 소역이 후경을 친다는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소역은 글쟁이일 뿐인데 어찌 난리를 평정할 수 있겠냐고 비웃는 거죠. 그리고 그도 후경을 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자, 소기가 이곳 성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군사를 일으켜 후경을 치기 위해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 소역은 소기가 동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소기의 초상화에 못을 박는 저주를 실행합니다. 동시에 소기에게 사신을 보내서 후경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올 필요 없다라고 알립니다. 자, 그 사신이 서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파동에 도착했거든요. 이때 파동을 지키던 인물이 소기의 태자인 소원조입니다. 소원조는 그 사신을 억류하고 오히려 아버지 소기에게 편지를 보내서 후경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후경이 형주를 침범했다고 알립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믿은 소기는 그대로 진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역도 결국 맞대응하기 위해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소역은 군사가 강한 소기가 형주로 들어와서 자기를 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서위 우문태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촉이 비었으니 공격하라고 권합니다. 우문태는 소역의 편지를 받고 촉을 점령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울지영을 총대장으로 삼아서 촉을 치도록 합니다. 소기가 이곳 파에 도착했을 때 서위의 군대가 남쪽으로 치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기의 부장 중에 이 양건운이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는 예전에 자기를 양주자사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양주는 바로 이 한중이 포함된 주를 말합니다. 근데 소기는 양건운을 양주자사가 아닌 공주자사로 삼아버립니다. 공주는 바로 검각을 포함한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 후에 서위가 쳐들어와서 양주를 함락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을 비롯한 양주 안의 도시들이 모두 서위에게 넘어간 겁니다. 양건우는 이것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위가 촉을 치려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건운의 조카가 양건운을 설득합니다. 지금 힘을 합쳐야 할 때인데도 소씨 형제들이 서로 싸우니 망할 징조라면서 차라리 서위에 항복하자고 조언합니다. 이에 양건우는 검각을 지키면서 우문태에게 항복의 사자를 보냅니다. 울지형이 가까이 오자 양건우는 동주를 들어서 바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각을 포함한 이 동주 지역도 서위에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성도가 완전히 노출되어 버립니다. 소기가 대군을 이끌고 떠났기 때문에 당시 성도는 병사가 수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이에 울지형은 자신감을 가지고 성도를 포위해버립니다. 이때 소기는 파동에 도착한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후경은 죽었고 성도까지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화가 난 그는 태자 소원조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소원조는 소역이 불순종하고 있다면서 그대로 강릉을 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수들은 근본이 되는 성도를 구원해야 한다며 반대를 하죠. 그러나 태자 소원조가 끝까지 소역을 쳐야 한다고 주장하자 소기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동쪽으로 진격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진짜 한심하죠. 근본 뿌리가 사라지면 망하는 건데도 강릉을 치려고 하다니요. 소기는 서릉 근처에 도착합니다. 소역의 부하 육법하는 방어를 위해 이곳 서릉협 이 양쪽에 성을 쌓고 강에 쇠사슬을 설치합니다. 자, 참고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형주에서 촉으로 들어가거나 촉에서 형주로 들어갈 때는 이곳 구당협, 무협, 서릉협이라는 장강 3협을 지나야 되거든요. 이 세 개의 협곡이 있다고 해서 장강 3협입니다. 자, 서릉협, 무협, 구당협 이렇게 되죠. 지금 형주 이곳은 평지지만 이 서촉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는 되게 좁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이 전부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흘러 들어가는 장강 양옆에 협곡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겁니다. 이곳이 경치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소기는 이곳 방어선을 뚫으려고 공격했는데 적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서 전투가 교착 상태가 됩니다. 자, 소기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성도는 서위의 공격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소역의 군대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소역에게 편지를 보내서 화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소역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화의를 거부하죠. 이렇게 되자 소기는 병사들의 사기를 올린답시고 비단과 금과 은을 잔뜩 쌓아놓고 병사들에게 보여줍니다. 야, 이거 봐, 탐나지? 엄청난 재물이야. 이렇게 막 병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재물들을 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죠.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난치나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장수들도 소기에게 그러지 말고 재물을 병사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자고 건의합니다. 그러나 소기는 듣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장수와 병사들은 의욕이 떨어져서 와해되어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이곳 파동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 소역의 편에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소기는 회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구경의 장수였다가 포로로 소역에게 붙잡혔던 임약이 이때 등용되어 전투에 참여했었거든요. 임약이 선봉장으로서 소기의 군대를 쳐서 깨뜨리고 세 개의 보루를 뽑아버립니다. 이에 서릉협 양기슭에 쌓은 소기의 성체들이 전부 항복해버립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진 소기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형주 쪽으로 계속 진격하는데 소역의 장수 범맹이 이를 쳐서 또 크게 깨뜨려 버립니다. 소기의 병사들이 크게 무너지고 장강에 빠져 죽은 자가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범맹은 소기가 타고 있는 배에 뛰어올라 탑니다. 범맹이 달려들자 소기는 겁을 먹고 배의 평상을 빙빙 돌며 도망칩니다. 배 안에 이 평상이 이렇게 있으면 소기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거죠. 그러면 범맹도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뺑뺑뺑 돌며 술래잡기 하는 거죠. 그는 범맹에게 금보다리를 던져주며 형 소역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형 소역을 보기만 하면 용서받을 줄 생각한 거겠죠. 하지만 소역은 냉혈한이거든요. 애초에 범맹에게 소기를 잡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범맹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소기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이 난의 주동자인 소기의 태자 소원조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팔뚝을 갉아먹다가 13일 만에 굶어 죽게 됩니다. 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팔뚝을 갉아먹을까요? 한편 성도를 포위한 울지형은 50일 만에 성도를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촉지역은 전부 서위의 우문태에게 넘어갑니다. 서위의 경쟁국가인 동위에서는 권력자 고징이 암살당하고 그 동생 고양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고양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동위의 황제 호정제에게 선양을 받아 북제를 건국합니다. 고양은 후경이 죽고 양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장수들을 보내서 양나라를 침공합니다. 북제의 군대가 건강성 건너편에 있는 진군을 7만 대군으로 공격합니다. 이에 진패선은 장강을 건너 북제의 대군을 박살내버립니다. 양나라 황제 소역은 이 승리로 인해 간이 부었는지 우문태에게 옛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 요청하는 말투가 굉장히 오만했다고 합니다.
원래 소인배들은 조금만 성공해도 호랑이를 고양이 바라보듯 하죠. 그가 요구한 옛 땅은 당연히 북형주와 촉지역이겠죠. 이에 우문태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전부터 우문태는 소역을 벼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우문태가 사신들을 보낼 때마다 소역이 우문태의 사신들을 홀대했었거든요. 결국 빡칠 대로 빡친 우문태는 건방진 소역을 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우근, 우문호, 양충 세 장수를 파견하여 강릉을 치도록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우근에게 소역이 과연 어떤 계책으로 나올 건지 예상되는 바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근은 소역이 장강을 건너 건강으로 들어가 방어하면 황책이고 강릉에 그대로 머물고 지키면 하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역은 반드시 하책을 쓸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소역이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릉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다시 본거지를 건강성으로 옮기려면 백성들도 옮겨야 하고 이래저래 소란스러워지겠죠. 우근은 소역의 성격상 번잡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강릉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근데 그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죠. 소역은 강릉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자, 서위의 군대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자 서위의 속국으로 자청했던 소찰 역시 건강을 치기 위해 내려옵니다. 즉 조카가 외국 군대와 연합해서 삼촌을 공격하는 겁니다. 소역은 강동에 있는 왕승변에게 구원하러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서위의 군대와 소찰의 군대가 강릉을 포위하고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때때로 소역이 군사를 보내서 성 밖으로 나가 싸우게 했는데도 계속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소역의 장수들 중에서는 서위에 항복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죠. 결국 강릉성 남쪽이 허물어지자 서위의 군대가 그대로 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소역은 성이 함락되자 자신이 모았던 14만 권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서위의 병사들은 소역에게 달려들어 말을 빼앗고 그의 등을 치면서 우근에게 끌고 가서 강제로 절하도록 시킵니다. 소찰은 소역을 장막 안에 가두고 심한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조카에게 모욕받는 것이 어찌나 괴로웠던지 소역은 서위 장수에게 소찰에게 모욕당한 것을 고자질하고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서위 장수는 소찰과 소역을 따로 지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역에게 그 많은 책을 왜 불태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읽은 책이 1만 권이었는데도 오늘처럼 망했으니 그래서 불태웠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죠. 소역은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책을 놓지 않았고 붓을 들기만 해도 문장이 완성되었다고 하죠. 그가 모은 책이 무려 14만 권이고 그중 읽은 책만 1만 권이라고 하니 진짜 어마어마하죠. 현대인들이 평생 동안 1만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소역을 통해 우리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 속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역이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가 취한 행동들, 즉 형제들과 조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신하들을 의심하고 속이 좁고 옹졸한 모습들은 책에서 가르쳐주는 인격이 아니죠. 책은 단 10권을 읽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함인데 성장 없는 독서를 위한 독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책을 읽고 실천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 그게 또 제일 어렵죠. 저도 뭐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많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했냐 물어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죠. 아무튼 소역은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 소찰이 개입하게 됩니다. 소찰은 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흙주머니로 깔아서 죽이도록 합니다. 조카를 죽였고 또 남은 조카를 죽이려고 했던 소역은 결국 조카에게 죽게 됩니다. 소역이 망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저는 전략적인 실수가 컸다고 보는데요. 그는 수도를 건강으로 삼지 않고 강릉으로 수도를 삼은 것이 해착입니다. 신하들도 건강을 수도로 삼자고 했는데도 그는 강릉을 수도로 정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건강은 후경의 난으로 피폐해졌으니까요. 그러나 훗날 진패선이 건강을 수도로 삼고 복구한 것을 보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건강이 수도로 적합한 이유는 바로 장강이라는 천연의 요새가 있기 때문이죠. 장강은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만약 강릉이 수도가 되려면 북쪽 국경의 방어선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양이 소역의 소유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양양은 소역을 원수로 여기는 소찰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소찰은 서위의 우문태에게 종속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문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강릉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양과 강릉 사이에는 방어선이 될 만한 강과 산이 없죠. 완전히 평지거든요. 이러면 북방의 기병들이 금방 도착해버립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불리한데도 소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문태에게 국경을 옛날로 돌리자고 요구한 겁니다. 이것이 소역이 망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소찰은 복수를 해서 기분은 좋았겠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우문태는 소찰에게 강릉을 다스리도록 하고 양양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소찰은 크게 탄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양양은 자기가 오랫동안 다스리고 기반을 다졌던 곳이고 강릉은 이제 막 전쟁으로 망가진 곳이거든요. 아무튼 소역이 죽음으로써 사실상 양나라는 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강릉을 소유한 소찰의 나라를 후량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나라라고 하기 힘듭니다. 강릉 하나만 딸랑 가지고 있고 서위에 종속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왕승변이 다스리는 강동인데 소역이 죽었으니 왕승변은 새로운 황제를 올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하에게 세워진 힘없는 새 황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실상 양나라는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양나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패선을 중심으로 한 진나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